모든 노동조합이 마찬가지겠지만 각 기수마다 각 해년마다 노동조합의 굴곡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원걸음에 저희 SK 비지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단상에 서게 되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격하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처장님을 오늘 출입을 좀 했습니다. 현재는 각 노동자와 함께 지금도 사회에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이영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서로 만나뵙는 기회가 몇 년 만이시죠? 아마 지금 대의원 대회도 지금 이제 최근에 몇 년 만에 이제 서로 만나뵙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투쟁의 자리로 만나는 것도 또 굉장히 또 가슴 벅차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동지들하고 이제 나눌 이야기는 어쩌다 노동조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노동조합 할 줄 모르던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사실 노동조합 할 줄은 몰랐다. 노동조합 하는 것들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노동조합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노동조합 와 있는데요. 어쩌다 노동조합 하게 된 우리 이야기, 그리고 어쩌다가 노동조합 하게 됐는데 이왕 하게 된 노동조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듣는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조합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냐, 조합원의 그 품성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언젠가 저도 이제 조합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야? 이랬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정이다. 또는 성실함이다, 애정이다, 동지간의 우정이다, 친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동지들 그 개미 컴퓨터 본 적 있으십니까? 90년대에 우리나라에 바퀴 컴퓨터, 개미 컴퓨터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시야를 가릴 것 같은데 노트북을 접어도 될까요? 예. 꺼지는 거군요, 이러면. 이 테이블을 옆으로 좀 뺄까요? 네, 개미 컴퓨터 본 적 있으시죠? 이게 굉장히 그 곤충의 습성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날개가 네 군데로 있고요. 한가운데 독이 든 먹이 같은 거, 이것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활용된 습성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것에 활용되는 곤충은요, 집단적 활동을 하는 곤충뿐이에요.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애들만 이거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조직적인 곤충만 이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열정적인 바퀴벌레는 열심히 독이 든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조직을 죽일 겁니다. 아주 성실한 개미는 아주 성실하게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조직을 죽일 겁니다. 아주 자기 동료를 사랑하는 그러한 개미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죽일 겁니다. 정말 친절하다면,
정말 친절함으로 내 조직을 죽일 겁니다. 결국은 그 조직을 사랑하는 그 애정을 활용해서 그 조직을 죽이는 게 바로 컴배트고 개미 컴배트죠. 저는 동기들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 건지, 우리가 서로를 위한다는 우리 서로의 애정이나 우리의 관계로 우리 서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과연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는 계급적 관점입니다. 계급적 관점이 없다면 열정도 또는 성실함도 애정도 또는 친절함도 잠깐 내려가야 합니다. 관점과 방향이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관점과 방향이 없는 그러한 성실함도 애정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꿈꾸는 사회. 결국은 계급적 관점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노동자가 평등한 세상,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계급적 관점입니다. 바로 우리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한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살아왔던 저의 노동조합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87년에 정교조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87년에 정교조는 교사협의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89년에 전교조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띄웠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오래됐죠. 아까 동지들이 만든 그 현재 그 노동조합이 굉장히 힘차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요즘에 정교조는 너무 노쇠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쩌다 그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요. 처음에 선배가 제가 처음에 교사 발령을 받았는데 선배가 그 문화 선봉대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함께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쫄래쫄래 쫓아갔어요. 그때가 20대 초였어요. 그래갖고 문화 선봉대 이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발기인 대회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연세대학교 보문 앞에서 정경한테 막혀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동작을 같이 연습한 사람들 중에 저 혼자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다 급조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20여 명을 제 앞에다가 세워놓고는 동작을 아는 게 저 하나니까 저보고 가르치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사람들의 동작을 갑자기 배우니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 앞에 서래요. 갑자기 제가 선봉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언론에서 이제 제 사진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자들이 보면 선봉대장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굉장히 노조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이제 TV에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랬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사실은 노동조합 일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저희 학교 교장이 정교조 창립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교장이 안 물어보면은 안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교장이 갈 거지? 가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안 물어봤으면 안 갈 거였는데 갈 거지? 가지 마 이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렇게 꼬이기 시작한 동지들 계시죠? 내가 어쩌다 그날 그 자리에 갔을까?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의 동지들이 다 어쩌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어쩌다가 꼬이지 않을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운명으로 묶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교조만해도요 초기에 교사들이라고요 파업가에 보시면은 저런 가사가 나와요. 해골 두 쪽 나도 지킨다. 교양 없이 해골 두 쪽 나도가 뭐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사를 바꿔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지킨다. 그래갖고 이렇게 교양 있게 불렀는데 정경이 딱 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서로 꽉 껴안더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해골 주쪽 나도 지킨다 이러고 원래대로 가사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배불렀구나. 치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게 되는구나. 근데 연행대에서 가는 순간에 팔이 꺾여서 잡혀가는데 갑자기 정경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손 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딱 잡더니 선생님 저 사대 출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경도 사대였던 거죠.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서로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렇게 종교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때 저희가 단체협약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들 약속했습니다. 단체협약은 학교장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은 100%가 누릴 때까지 한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한 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단체협약의 한 항을 다 지키는지를 다 조사해보자. 지금 동지들께서 보시면은 정교조가 굉장히 강하고 큰 조직인 것 같지만 옛날에는요 사실 정교조가 없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개판이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서울에 있는 학교도 한 학교 한 학교에 단협을 다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정교조가 없는 학교는 단협이 이행이 안 되는 학교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다 조사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마다 어떤 학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정교조가 초기에 촌지 안 받기 운동을 했다라고 알고 계셔요. 근데 촌지 안 받기는 솔직히 말하면 도덕성을 호소하는 운동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노동운동이 어떻게 도덕성을 호소하면서 합니까? 촌지를 안 받는 이유는 뭐죠? 촌지를 받았던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아는데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촌지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촌지를 안 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되거든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학급 운영비를 올리고 학년 협의회비를 다 실제 실비로 지급하라라고 해가지고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급여를 다 인상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자 급여 올렸으니까 촌지 받지 마라. 이렇게 운동들을 펼쳐나갔던 거였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은요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어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기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기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러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지겠다라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안 되겠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교섭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자본가들은 위험하다고 느낄 때만 교섭에 응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저들한테 우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위험한데?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러나는 게 더 유리해 라고 판단하게끔 그 정도로 우리가 투쟁을 배치하거나 전략을 세워야만 어떻게 저들을 사방으로 에워쌀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투쟁 전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만족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살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교장도 더 이상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급여도 웬만큼 올랐어요. 먹고 살만해지더라고요. 애들하고의 관계도 괜찮았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괜찮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만하고 살만해졌습니다. 동지들도 요새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딱히 정규직이 된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닌가? 급여도 정확한 정규직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살만한 게 아닌가? 부족하긴 하지만 부족한 하고도 조금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은가? 이런데 또 투쟁에 나서야 되나? 투쟁에 나서기 위해 각오해야 될 것보다 내가 투쟁하면서 빼앗길 게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내 삶에서 적절하게 그냥 손잡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내리꽂히던 몇 가지의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저의 인생을 움직이게 했던 세 가지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노조 탄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는 세월호였습니다. 청년은 이 부분이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소주를 한 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졸업한 학생들하고 쳐다보면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소주 한 잔씩을 따라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옛날에 선생님이 너네한테 너무 잘못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어. 미안하다. 근데 소주 한 잔씩을 주는데 그날 왔던 그 학생은 그날 들어오자마자 늦게 왔는데 연거푸서 소주 몇 잔을 막 먹더니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그 아이는 뭐냐면 옆에는 이미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나가는 졸업생 애들 몇 명이 있었고요. 이 아이는 그다음 학교 다닐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했던 아이입니다. 꼭 성적이 행복수는 아니잖아. 정말 너는 훌륭한 아이다 라고 말했던 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때려서라도 공부시키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생님, 저 때려서라도 공부시키지 그랬어요. 그때 저 그렇게 시키지 그랬어요. 라고 이 아이가 울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고 그리고 정말 노점까지도 하고 그러고 조금 돈 모아서 가게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또 사기당하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이미 정규직인 아이들도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이는 엎드려서 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때려서 공부시켰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다른 아이가 엎드려서 울었겠죠. 그때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행복하다는 건 얼마나 기만적인가. 나는 내 노동조합 활동으로 굉장히 행복했는데 내 자식은, 내 가족은, 내 주변은 전혀 행복하지 않구나. 아마 여기 계시는 동지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을 때 내 가족은, 내 주변은 또는 이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게 늘 가슴속에 아픔으로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한 교육이 실제로는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내 노동조합이 아니라 나만의 복지가 아니라 나만의 교섭이 아니라 내 운동을 조금 더 사회로 펼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석을 끌게 됐고요. 또 하나는 노조 탄압이었습니다. 내 노동조합이 받고 있는 노조 탄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내 노조에만 오고 있는 것인가. 당시 정교조에는 노조 아님으로 본다라고 하는 법의 노조 탄압이 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조가 투쟁할 때 보여주셨던 수많은 동지들의 그 연대, 아마 SK 동지들한테도 투쟁하던 당시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투쟁할 때 수많은 동지들이 보여주셨던 그 연대 때문에 이제 내가 탄압을 받을 때 내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투쟁을 다시 동지들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동지들이 나의 투쟁을 지켜주셨는지,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내 투쟁을 통해서 다시 동지들께 이 투쟁을 바쳐야 되겠다. 사실은 법의 노조 투쟁을 시작하던 2013년에 제가 동지들께 드렸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법의 노조 투쟁을 동지들께 바칩니다. 전국에 계시는 노동형제 동지들께 우리의 투쟁을 바칩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투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었던 투쟁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투쟁은 하나하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바로 세월호였습니다. 저희는 세월호를 박근혜를 비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근혜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도록 방치한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침묵했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인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알고 있죠. 김용균을 죽인 것도 그 공범자도 우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동지들을 여러분의 조합원 동지들께서 당했던 수많은 피해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그 일들 그것 때문에 투쟁해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피해가 바로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 투쟁하지 않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침묵했고 그리고 우리가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해자와 다시는 우리는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노동조합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의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동들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올해 어떤 투쟁을 만들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내라는 곳에서 알기라는 책자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으로만 만든 민주노조의 역사인데요.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한 번씩 사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인 그 운동이 있고요. 이 사회적인 운동 속에 밑에 보면은 노동조합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전 사회적인 운동이 있으면은 바로 그 사회에 노동자들의 운동이 그대로 표출돼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4.19 운동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노동자들의 운동이 진출되고요. 전태일 군신이 있고 6월 항쟁이 있고 나면은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 그 다음에 9697,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투쟁, 이렇게 전 사회적인 운동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죠. 2016-17 촛불이라는 전 사회적인 운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동지들의 투쟁은 바로 그거에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조직은 전평입니다. 전평은요, 194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55만 명이에요. 강령이 최저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부녀 노동자에 대한 산전산후 유급 휴가제 실시. 벌써 반백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이런 투쟁을 아직까지도 완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년에 이러한 그 투쟁으로 전평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사실 지금 우리의 요구와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그 마지막 말은 뭐였냐면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였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상생위원회에 그 한석호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서 노동을 대표해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전태일 재단에서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 재단에서 사퇴시켜라 이런 거 굉장히 노동 쪽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전태일의 정신은 풀빵 정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폄하 발언인 게, 전태일 열사는 사실은 같은 노동자 그 여공들한테 풀빵을 사주고 하는 거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배려하는 거였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본가의 싸움으로 발전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배려하는 방식으로 노동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풀빵 정신의 방식을 전태일이 주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태일은 풀빵 정신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노자 싸움으로 가자, 자본가의 싸움으로 노동조합 정신으로 가자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시켰던 그런 전체일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계승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전노협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노협은요, 87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항쟁으로 6월 항쟁으로 전 사회적인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퇴근 후에 시민들이 모였다. 아니, 퇴근 후에 시민이 모였다면 이 시민은 누구예요? 노동자잖아요. 근데 노동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퇴근 후에 시민이 모였다. 그래서 바로 이 시민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퇴근 후에 모였던 이 시민들은 바로 세상을 바꿨는데 출근해서 보니까 내 직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6월에 세상을 바꾸고 이 노동자들이 7, 8, 9에는 내 직장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7, 8, 9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시기에만 노동조합이 2배로 늘어납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노조가 한 해에 2,000개에서 4,000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당시에는 한국노총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에 있던 노동조합들은 한국노총 탈퇴운동을 벌이고요, 새로 만들어진 2,000여 개의 노동조합들은 우리는 어떻게 전국적으로 함께 모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주성과 민주성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하나로 뭉치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의 조직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